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지금 시간은 몇 시지? 오후 1시 5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요즘 시대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FOMC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FOMC 결과로 오늘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것저것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속도로 계속해서 채권을 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끝까지 보시다 보면 이 연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채 매입을 스케일상 규모상으로 줄이진 않겠으나 조금 기존에 보다는 기간을 조금 더 확정지어서 좀 더 유지할 것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매입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매월 미 국채 8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약 90조 원 정도, 그리고 모기지 증권으로는 약 400억 달러 정도를 증가시킬 건 약 45조 정도 이상이 되겠죠. 그 정도를 사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제 기본의 가이던스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됐다,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재무부 장관으로 꼽힌 자넷 옐런도 마찬가지 이제 파월도 마찬가지고 두 경제 수장이 모두 다 고용 지표를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구사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점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약간의 버블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용인을 하고, 그러더라도 중요한 건 고용지표다. 그러니까 원래는 후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그 끝단에 있는 고용지표까지도 다 보고, 볼장 다 보고 올라가겠다, 이런 내용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앨런이 고압경제를 주장했던 내용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지표부터 후행지표까지는 다양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장단기 금리차겠고, 그리고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나 PMI나 뭐 여러가지 실업률 같은 거는 아주 끝단에 대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단기 금리차는 1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경제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그것으로 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PMI는 최근에 특히 이게 미국인데 미국을 제외하고 UK, 영국이라든지 유로존, 일본 등도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재정정책 측면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밀어줬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간 거라고 보는 측면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제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선행지표로는 주로 투자 관련 건설이라든지 뭐 기계 수주액 지표나 재고 순환이나 통화량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서 변동하는 개별 지표들이 있죠. 뭐 재고 순환 지표라든지 각종 수주액, 소비자 기대 지수, 금융기관의 유동성이라든지 종합 주가 지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행 지표는 경기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자본 지출, 소비자 지수, 뭐 산업 생산자 지수, 경상 수지나 물가 지수 등, 그리고 후행 지표는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지출이라든지 소득의 변동, 근로자의 수나 전체 GDP, 그리고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고용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보고 올라가겠다는 점이 굉장히 원래의 금융 안정이라든지 뭐 물가 안정이라든지 그런 역할들 중에 특히 고용 안정을 중시하는 지금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발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였습니다. 특히 예상 전망을 굉장히 좋게 했는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와 함께 이번에 발표하게 된 내용은 지난 9월에 FOMC 회의에서 경제 성장률을 올해 3.7% 마이너스로 봤었고 지금은 2.4%로, 그리고 내년에는 4.0%를 예상을 했었는데 4.2%까지 더 좋아질 것으로 바라봤고,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실업률도 7.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원래 했었는데 지금 이미 이 부분은 넘겨서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6.7%까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내년 실업률도 9월에는 5.5%까지로 바라봤지만 이번에는 5%까지도 더 낮춰봐 봤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여기에는 백신이 큰 목을 합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이제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맞고 있으면서 내년 1분기라든지 2분기 말까지 상당수가 백신을 맞게 될 거라면서 내년 중반 언제쯤부터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광범위하게 활동하게 될 거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텔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주로 실업률이 많은 그런 쪽이 회복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내년 2분기 말 정도 중반 어느쯤부터는 이제 일부는 백신 없이도 편안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왔는데 이건 뭐냐면요,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화이자 백신 심사에 제출된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플라시보라 그래서 실제 약이 아니고 위약,
그 가짜 약이죠. 가짜 약을 주사 맞은 분들이 이런 파란색 선이고 실제 백신을 주사 맞으신 분들은 이런 주황색 선입니다. 1회 때 주사를 맞은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대략 12일 전까지는 크게 감염자 수가 거의 비슷한 상태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12일부터 약 2주차 가까워졌을 때부터는 이 그래프의 각도가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자에게는 면역력이 생기는 시점이 12일 정도 이후라고 바라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건 화이자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3주차 때에 대략 한 번 더 접종을 맞게 됩니다. 이쯤에 접종을 한 번 더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볼 때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특히 내년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제 전체적으로도 자동차 산업이 좋을 거라는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딘가에 큰 돈을 투자하는 건 하는데 그 소득분이 줄어든 게 한 2조 달러 정도인데 오히려 재정정책으로 3조 달러만큼, 그러니까 올해 실질 소득은 오히려 미국 전체적으로는 늘었다고 전해지죠. 그러면서 자동차를 사는 것이 이 섹터가 반등이 클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 지출은 늘고 있으면서 주택 부분은 완전하게 회복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 파월이 강조했던 부분도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 회복 속도가 좀 완만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경계를 하면서 뉴욕 같은 대도시가 두 번째 풀 셧다운을 할 것을 경계하고 있는 시점이고, 실업률이 이제 완만해지는 모습을 제가 가져왔는데 9월에는 7.9%였죠. 근데 10월에는 6.9%, 1%포인트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10월에서 11월 정도 올 때는 이때부터 이제 갑자기 이 시기에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실업률이 6.7%로 오히려 이제 0.2%포인트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더 나아지지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특히 3%대의 완전 고용을 유지했던 시기가 한 1년 정도 길었던 만큼 그 정도까지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월이 말하는 건 재확산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접종이 늘게 되면 다시 이제 회복세를 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통화정책을 매월 채권이라든지 모기지를 꾸준히 매수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면서 백신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4, 5개월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1의 통화량 아주 높은 수준의 유동성이죠. 실제 보통은 M2까지도 많이 보는데 저도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거 예전에 공부할 때도 M2까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주로 지금 M2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M1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엄청나게 늘어나긴 했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상 낮은 이자율을 기대하고 넣어놓는 것이 M2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유동자금인 M1 쪽에서 지금 대유동성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이자가 바닥에 붙었고 캐시 이즈 트래시라고 공식적으로 뭐 JP모건 같은 데서 그렇게 할 만큼 자산 가격 인플레도 이미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뭔가를 들고 있다기보다 이제 경기 민감주로 분산해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방어적인 성격으로 매드트로닉 같은 완전한 안전자산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런 데에다가 오히려 현금보다는 주식을 사는 쪽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 BEI는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해결되거나 얘기되는 것은 아니고 경기 회복 속도보다 인플레가 더 빠르게 올라올 때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은 경기 회복 속도를 뚫고 나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 경기가 많이 악화됐었기 때문에 리바운드 하면서 인플레이션도 같이 상승하는 그 정도의 박스에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통화정책은 완만하게 유지를 하고 물가 전망치도 그대로 뒀고 기준금리 전망치도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제로금리에 또다시 붙여버렸죠.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골디락스 구간이라고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골디락스 구간에서 경기는 좋아지는데 이제 굳이 뭔가를 감소시킬 필요는 없고 확장을 계속해서 하면서 성장은 따라오는 이런 점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미국 연준은 PEC 인플레이션을 정책 결정에 참고를 하는데 이 PEC 인플레이션은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내년과 여기에 보면 PEC 인플레이션이 돼 있죠. 그리고 예상치보다 1.7%포인트, 원래는 내년에 1.7%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22년에 1.8%, 그리고 23년에 2%가 되기 때문에 이 목표로 하는 타겟 인플레이션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 내년과 내후년의 예상치가 1%포인트씩 증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쯤이 되어야 2.0%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베이스 케이스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것은 당분간 쉽진 않을 거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연 수요, 지금 몰려있는 수요가 뭐 여행이라든지 뭐 호스피탈리티 이런 쪽에 발생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는 이제 과거와 다른 것이고 과거의 인플레이션과 다른 것이고 일시적인 물가 상승은 충분히 내년에 발생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레인지 자체도 내년에 조금 더 불케이스가 높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 흐름은 요즘에 부쩍 연준의 의견을 많이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제는 이제 골디락스를 얘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제가 백신 접종이 내년 1분기와 2분기까지 쭉 잘 이루어진다고 보면 주식시장은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받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